한국 무기는 장난감입니다. 미국 펜타곤 26년 경력 고위 관료가 비웃었습니다. 그가 직접 남중국해에 갔습니다. 15억 원짜리 한국산 미사일 단 한 발, 1조 8천억 원짜리 중국 구축함 3척이 도망쳤습니다. 3초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펜타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 무기의 성능을 조작해온 미국 방산업체의 공작이 들통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관료는 보고서에 단 한 줄을 적었습니다. 미국이 틀렸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남중국해 한복판, 필리핀 해군 호위함의 전투정보실 아니었습니다. 제 양손은 철제 난간을 잡고 있었는데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릴 만큼 세게 움켜쥐고 있었죠.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모니터 12개가 빼곡히 박힌 전투정보실의 푸른 화면들 위로 빨간 점 3개가 찍혀 있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소속 구축함 3척, 한 척당 건조 비용만 1조 8천억 원짜리 최신형 전투함들이 우리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필리핀 해군 장교의 이마에 땀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전투정보실 안의 냉방 장치는 분명 가동 중이었는데 실내 공기가 숨막힐 정도로 무거웠어요. 긴장감이 산소를 잡아먹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국인 교관 장교가 필리핀 무기통제관에게 짧은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그 순간 제 귀를 찢는 듯한 전자음이 전투정보실 전체를 뒤흔들었죠. 화면 위에 빨간 점 3개의 노란 조준선이 동시에 걸렸습니다. 3초. 한국산 대함 미사일 해성의 사격 통제 레이더가 중국 구축함 3척을 동시에 물어버리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3초였습니다. 하지만 그 3초가 지난 뒤에 벌어진 일은 저의 26년 펜타곤 경력,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모든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제 이름은 네이선 콜린스입니다. 미국 국방부, 그러니까 펜타곤의 동아시아 태평양 안보정책 부차관보를 26년간 지냈습니다. 이 바다에 오기 전까지 저는 한국이 만든 무기를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왜 남중국해 한복판에 서 있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처음부터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2달 전의 일이었습니다. 워싱턴 펜타곤 4층 이동복도를 걸어가고 있을 때 제 직속 상관이었던 제임스 패터슨 전 태평양 함대 사령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퇴역 후에도 국방부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셨던 분이죠. 네이선, 자네한테 딱 맞는 일이 하나 생겼어. 패터슨 제독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무거웠습니다. 필리핀 해군 현대화 사업평가 건의야. 필리핀이 한국산 전투함을 추가 도입하겠다고 의회에 보고했는데 우리 쪽 방산업체들이 난리가 났어. 현장에 가서 한국산 무기체계가 정말 실전에서 통하는 물건인지 아닌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보고서를 써줘야겠어. 저는 수화기를 귀에 댄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펜타곤 창 너머로 포토맥 강이 보였죠. 솔직히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은 딱 하나였습니다. 뭘 보고 올 게 있다고. 한국 무기요? 저는 26년간 이 건물에서 전 세계 무기 체계를 평가해 왔습니다. 미국의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제너럴 다이나믹스, 노스롭 그루먼. 세계 최정상급 방산 기업들의 최신 무기들을 제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성능 보고서에 도장을 찍어왔어요. 그런 제 눈에 한국산 무기는 솔직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미국이 설계한 원본을 라이선스로 받아서 한국 노동력으로 싸게 조립한 할인 상품. 나쁘지는 않죠. 그런데 원본보다 나을 수는 없잖습니까? 복사본이 원본을 이길 수 없는 건 상식입니다. 필리핀이 한국산을 고른 건 순전히 가격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싼 걸 고른 거라고요. 패터슨 제독님, 솔직히 결론은 뻔하지 않습니까? 보고서에 뭐라고 쓸지 저도 알고 제독님도 아실 텐데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결론을 쓰는 건 자네답지 않군. 패터슨 제독의 한마디에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26년간 상관이셨던 분 앞에서 건방진 소리를 한 셈이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복도에서 낯익은 얼굴과 마주쳤습니다. 브래들리 하워드, GD, 그러니까 제너럴 다이나믹스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부사장이었습니다. 덩치 큰 체구의 맞춤 양복을 걸치고
항상 입꼬리를 올린 채 걸어 다니는 사람이었죠. 펜타곤 복도에서 이 사람을 마주치는 건 흔한 일이었습니다. 미국 방산업체 임원들이 국방부 관료들과 점심을 먹고 골프를 치고 가족 파티에 초대하는 건 워싱턴에서는 날씨, 이야기만큼이나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네이선, 마침 잘 만났군. 필리핀건으로 자네가 간다며? 소식이 벌써 퍼졌더군요. 이 동네는 그래요. 펜타곤에서 커피 한 잔 시키면 그 주문 내역이 30분 안에 방산업체 임원 책상 위에 올라갑니다. 브래들리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두꺼운 손바닥에서 향수 냄새가 났어요. 자네가 가서 제대로 평가해 주면 되지. 한국산이 실전에서 통하는 물건인지 아닌지 솔직하게 쓰면 돼. 그는 말끝을 흐리며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근데 네이선,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인데 말이야. 브래들리가 목소리를 한 톤 낮췄습니다. 한국 무기가 뭔지 자네도 알잖아. 우리 설계 베껴다가 인건비 싼 데서 조립한 짝퉁이지. 껍데기만 번지르르하게 만들어 놓고 가격으로 승부하는 거야. 실전에서 쓰면 어떻게 될지는 나도 자네도 뻔히 알고 있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브래들리의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걱정 마. 눈으로 보고 사실대로 쓸 테니까. 브래들리는 제 등을 두드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네이선이야. 저녁이나 같이 하지. 내가 좋은데 알아.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워싱턴 조지타운에 있는 스테이크 하우스였습니다. 원목 테이블 위에 두꺼운 티본 스테이크가 올라오고 와인잔에 붉은 액체가 찰랑거리고 있었죠. 브래들리는 스테이크를 자르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네이선, 필리핀건은 원래 우리 GD가 딸 수 있었던 계약이야. 호위함 4척, 계약 규모만 3조 2천억 원이었어. 그런데 한국이 끼어들어서 가격을 반 토막 내버렸지. 브래들리의 스테이크 나이프가 고기를 관통할 때 뼈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열받지.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기술력을 한국이 라이선스 하나 받아서 싸게 복제하고 그걸 우리 동맹국에 팔아먹고 있는 거야. 이건 동맹에 대한 배신이야. 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열받는 게 뭔지 알아? 필리핀 국방부 관료들이 한국산을 보더니 눈이 뒤집어졌다는 거야. 가격이 우리의 4분의 1인데 성능은 비슷하다나 뭐라나. 말이 돼? 브래들리가 포크로 스테이크 조각을 집어 들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호위함 한 척에 1,800억 원. 우리 GD가 제안한 건 7,200억 원이야. 4배 차이가 나는데 4배만큼 성능이 좋으냐고? 당연히 좋지. 하지만 필리핀 같은 나라가 그 차이를 이해하겠어. 걔들 눈에는 싼 게 전부야. 걔들. 브래들리는 필리핀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저도 그때는 거기에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게 솔직히 워싱턴의 언어였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서재에 앉았습니다. 출장 준비를 위해 노트북을 열었는데 갑자기 책상 위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어요. 젊은 해병대원 한 명이 폐허가 된 도시 거리에 서 있습니다. 군복은 진흙투성이고 헬멧에는 흠집이 나 있었죠. 하지만 카메라를 향한 눈빛만큼은 젊은 군인 특유의 당당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 로버트 콜린스 상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해병대 하사관이셨어요. 인천 상륙작전에 투입되셨고 장진호 전투에서 왼쪽 무릎 아래를 잃으셨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아버지는 의족을 끌며 뒷마당 벤치에 앉아 종종 그 시절 이야기를 해주셨죠. 네이선, 한국이라는 나라는 말이야. 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먼 곳을 바라보는 눈으로요. 우리가 갔을 때 아무것도 없었어. 도로도 없고 건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었지. 추위에 얼어붙은 논바닥에서 아이들이 맨발로 뛰어다녔어. 그런데 그 사람들 눈빛만큼은 꺾이지 않았다. 나는 그게 참 인상적이었어. 아버지는 그 말 끝에 항상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우리가 피를 흘려서 지켜준 나라야. 우리가 아니었으면 그 나라는 사라졌을 거다. 그 은혜는 그 사람들도 잊지 않겠지. 우리가 지켜준 나라. 그것이 57년 동안 제 머릿속에 박혀있던 한국의 이미지였습니다. 고마워해야 할 나라. 우리 덕분에 존재하는 나라. 약하지만 성실한 나라. 열심히는 하는데 결국 스스로는 안 되는 나라. 저는 흑백 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노트북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필리핀 해군 현대화 사업 브리핑 자료가 떠 있었어요.
한국이 수출한 호위함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회색 철판으로 이루어진 군함 위에 태극기가 그려진 미사일 발사관이 보이더군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버지가 피 흘려 지킨 나라가 이제 무기를 팔겠다고요? 미국한테 보호받던 나라가 다른 나라를 보호해주겠다고요? 웃기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요. 열흘 뒤, 저는 마닐라,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에 내렸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는 순간 후끈한 습기가 얼굴을 덮쳤습니다. 워싱턴의 건조한 사무실 공기에 익숙해진 코에 열대 특유의 짠내와 배기가스 냄새가 동시에 밀려들었죠. 셔츠가 등에 달라붙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출구에 필리핀 국방부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짙은 초록색 군용 SUV 앞에 키가 크지 않은 남성 한 명이 서 있었어요. 단정하게 빗어 넘긴 검은 머리카락, 다림질이 완벽한 반소매 군복, 그리고 왼쪽 가슴에 빼곡하게 달린 약장들. 라몬데 라 크루즈, 필리핀 국방부 군비획득 담당 차관이었습니다. 콜린스 부차관보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몬의 영어는 유창했지만 어딘가 조심스러운 톤이 있었습니다. 미국 국방부 고위 관료를 맞이하는 작은 나라 관료의 그 미묘한 긴장감이랄까요. 저는 그때 그 뉘앙스를 정확히 읽었고, 솔직히 말하면 그 긴장감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위에 있고 당신들이 아래에 있다는 무언의 질서가 확인되는 느낌이었으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감정이었습니다. 차관님, 바로 현장으로 갈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수비크만까지 차로 3시간입니다. 차에 오르자 라몬이 서류 파일 하나를 건넸습니다. 필리핀 해군 현대화 사업의 전체 윤곽을 담은 브리핑 자료였어요. 저는 차창 밖으로 마닐라 시내를 보며 자료를 넘겼습니다. HD연대 중공업이 건조한 호위함 2척, 기준 배수량 2,600톤, 76mm 함포 1문, 대한미사일 해성 SSM 700K 8발, 대공미사일 해궁 16발, 경월의 6발, 전투관리체계, 소나, 레이더 전부 한국산 통합. 수치만 보면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치와 실전은 다른 문제죠. 카탈로그에서는 누구나 멋져 보입니다. 문제는 바다 위에서 적 함정이 코앞에 나타났을 때 그 무기가 제대로 작동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3시간을 달려 수비크만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순간 바닷바람이 셔츠 깃을 펄럭였습니다. 바다 냄새가 코끝을 찔렀죠. 짠내가 진하게 섞인 열대의 해풍이었습니다. 부두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수비크만, 한때 미국 해군이 아시아에서 운용하던 최대 해군기지였던 곳입니다. 제가 아나폴리스 사관학교에 다닐 때 교관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던 곳이죠. 지금은 필리핀에 반환되어 있었지만 부두 콘크리트 위에 박힌 미 해군의 볼트 자국들은 아직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두 끝에 회색 철판의 군함 한 척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호위함이었습니다. 솔직한 첫인상을 말하자면 예상보다 깨끗했습니다. 미국 해군에서 복무할 때 여러 나라 군함에 올라봤는데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전투함은 대부분 녹이 슬어 있거나 페인트가 벗겨져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 배는 달랐습니다. 회색 도장이 균일하게 칠해져 있었고 갑판 위에 장비들이 정돈되어 있었어요. 함교 위에 올라간 레이더 안테나는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올라가시겠습니까? 라몬이 함정 쪽으로 손짓했습니다. 현측 사다리를 밟고 갑판에 올라서는 순간 발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미세한 진동을 느꼈습니다. 엔진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배가 살아있다는 뜻이었죠. 갑판을 걸어가는데 한국어가 들려왔습니다. 함교 쪽에서 필리핀 승조원들에게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는 한국 해군 장교가 보였습니다. 짧게 깎은 머리, 넓은 어깨, 햇볕에 그을린 얼굴. 한국 해군 중령 계급장을 달고 있었습니다. 박준혁이라는 이름이었어요. 한국 해군에서 파견 나온 교관이었죠. 박충령은 제가 다가가자 거수경례를 하고 짧게 한마디만 했습니다. 직접 보시는 게 빠를 겁니다. 말이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문장에는 묘한 자신감이 배어 있었어요. 허세가 아니라 자기가 만지고 있는 물건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종류의 자신감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무기 세일즈맨 특유의 포장이겠지. 모든 무기 수출국 교관들은 자기 물건이 최고라고 말하니까. 그때 제 주머니에서 전화가 울렸습니다. 브래들리였어요. 네이선, 도착했어. 한국산 장난감 구경은 잘하고 있나? 브래들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 둘러보고 와. 그리고 보고서에 한 가지만 확실히 써줘. 실전에서 검증 안 된 무기라고.
그 한 줄이면 충분해. 저는 전화를 끊고 갑판 난간에 기대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수비크만 너머로 광활한 남중국해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평선 위에 뭉게구름이 피어오르고 열대의 태양이 수면 위에 금빛 비늘을 뿌리고 있었죠. 이 바다 어딘가에 중국 해군이 있었습니다. 필리핀 어부들의 그물을 끊고 배를 몰아내고 물대포를 쏘며 남의 바다를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자들이요. 그리고 이 회색 철판 위에 박힌 한국산 미사일이 그 중국 해군을 상대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다시 코웃음을 쳤습니다. 15억 원짜리 미사일로 1조 8천억 원짜리 구축함을 상대한다고요? 숫자만 봐도 농담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 저는 그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수비크만 부두에 정박 중인 호위함의 전투정보실, 영어로는 CIC라고 부르는 곳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무의식적으로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어두웠습니다. 전투정보실은 원래 어둡게 유지합니다. 모니터 화면의 정보를 정확히 읽기 위해서죠.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푸르게 빛나는 대형 디스플레이, 3개가 벽면을 채우고 있는 광경은 솔직히 말해서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미국 해군의 이지스 전투체계를 수백 건도 넘게 봐 온 제 눈에 처음으로 낯선 화면 구성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이지스 시스템은 오래된 설계 철학을 기반으로 합니다. 수십 년 전에 짜놓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위에 새 기능을 계속 덧붙이는 방식이죠. 그래서 화면이 복잡합니다. 오랜 경험이 있는 숙련된 전투원이 아니면 제대로 읽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제 눈앞에 펼쳐진 한국산 전투관리 체계는 구조 자체가 달랐습니다. 화면 중앙에 전술 상황도가 3차원으로 펼쳐져 있었고 좌측에 위협평가 패널, 우측에 무장상태 패널이 깔끔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정보는 접혀 있다가 필요할 때만 펼쳐지는 구조였어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건 미국 시스템을 복사한 게 아닙니다. 설계 철학 자체가 다릅니다. 콜린스 부차관보님, 여기 앉으시죠. 라몬 차관이 제 옆 좌석을 가리켰습니다. 사라 밀러도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사라는 미 해군 분석센터에서 파견 나온 연구원이었는데 35살의 데이터 분석 전문가였습니다. 이번 평가단에서 기술 분석을 맡고 있었죠. 안경 너머의 눈이 이미 화면에 고정되어 있더군요. 박준혁 중령이 전투정보실 한가운데 서서 시연을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가상 시나리오를 돌리겠습니다. 적 수상함 세척이 북서 방향에서 접근하는 상황입니다. 화면 위에 빨간 삼각형 3개가 나타났습니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적함의 속도, 방향, 예상 경로를 계산해서 화면에 뿌렸습니다. 동시에 좌측 위협, 평가 패널의 각 적함의 위협 등급이 색깔로 분류되어 나타났어요. 박충령이 필리핀 전투원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필리핀 하사관이 터치 패널 위에 손가락을 올렸고 3초도 안 되어 해성 미사일의 사격 솔루션이 화면에 떴습니다. 각 적함에 대한 요격 경로, 예상 명중 시간, 심지어 미사일 재고 소모 후의 잔여 전투력까지 자동으로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숫자를 세고 있었습니다. 위협 탐지에서 사격 솔루션 생성까지 걸린 시간. 미국 이지스 시스템은 숙련된 전투원 기준으로 보통 8초에서 12초가 소요됩니다. 방금 제가 본 한국산 시스템은 3초도 안 걸렸어요. 잠깐만요. 사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격 솔루션 생성 속도, 지금 자동입니까? 수동입니까? 반자동입니다. 시스템이 최적의 사격 솔루션을 제안하고 전투원이 승인 버튼을 누르면 바로 발사 준비가 완료됩니다. 이 처리 속도가 실제 해상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나옵니까? 박충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파도, 전자전 교란, 다중표적 상황 전부 포함해서 실해상 시험을 마쳤습니다. 처리 속도 편차는 0.4초 이내입니다. 사라가 자기 노트북을 열더니 뭔가를 빠르게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라의 화면을 슬쩍 봤어요. 미국 해군의 이지스 베이스라인 9가 한국산 시스템의 성능 비교표를 실시간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사라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저는 분명히 들었어요. 이건 카피가 아닌데. 제 옆에 앉아있던 라몬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물음표가 아니라 조용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왜 한국산을 골랐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인정할 준비가 안 되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26년간 미국산 무기만 봐왔던 제 확신에
아주 작은 균열이 하나 생긴 건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 균열은 다음 날 더 커졌습니다. 호위함이 수비크만을 출항해서 남중국해 외곽해역으로 향했습니다. 해성 미사일 실사격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저와 사라는 함교 바로 아래 관측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바다가 넓었습니다. 수평선이 사방으로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태양은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서 수면을 달구고 있었죠. 뱃머리가 파도를 가를 때마다 하얀 포말이 양옆으로 갈라지며 짠 물보라가 얼굴에 튀었습니다. 엔진 진동이 발바닥을 통해 온몸으로 전해졌어요. 함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사격 준비 완료. 표적 확인. 수평선 너머 18km 지점에 예인 표적선이 떠 있었습니다. 실제 적함 크기를 모사한 철제 표적이었죠. 시간이 흐를수록 관측석의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저도 무의식적으로 난간을 움켜잡고 있었어요. 321점 발사. 굉음과 함께 하얀 연기 기둥이 한미 쪽에서 치솟았습니다. 해성 미사일이 발사관을 박차고 나가는 순간 갑판 전체가 흔들렸고 뱃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충격파가 제 흉골을 두드렸습니다. 미사일은 순식간에 높이 올라갔다가 수면 위 5m 높이로 내려앉으며 표적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하 0.95. 바다 표면을 스치듯 날아가는 미사일의 꼬리에서 하얀 수증기 자국이 일직선으로 그어졌습니다. 그 속도가 어찌나 빠르던지 눈으로 따라가기가 불가능했어요. 발사 순간에 보였다가 다음 순간에는 이미 수평선 너머로 사라져 있었습니다. 7초 뒤 수평선 위에서 검은 연기 기둥이 치솟았습니다. 제 옆에 있던 필리핀 해군 장교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박준혁 중령은 아무 표정 없이 스톱워치를 확인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기쁨도 놀라움도 없었습니다. 당연한 결과를 확인하는 사람의 표정이었죠. 표적 명중. 중심부 직격. 관측 장비를 통해 표적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철제 표적선의 중앙부가 완전히 관통되어 있었어요. 15억 원짜리 미사일 한 발이 철판을 뚫고 지나간 구멍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라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콜린스 부차관보님, 이번 림팩 기록 보셨습니까? 아니, 아직. 사라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림팩 합동 해상훈련의 비공개 평가 보고서가 떠 있었어요. 어디서 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라는 데이터를 찾는 데 있어서 사냥개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한국산 호위함이 지난 림팩에 참가했을 때 대한 미사일 실사격 평가에서 참가국 전체 1위를 했습니다. 명중률 98.7%. 미국 해군 이지스 구축함이 94.2%였고 일본 해상자위대가 91.8%였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받아들고 숫자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사라가 말한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사라가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림팩 종합평가에서 미 태평양함대 사령관이 직접 코멘트를 남겼는데요. 화면에 짧은 문장이 보였습니다. 미 해군 대장의 서명이 찍힌 공식 평가, 코멘트였어요. 한국산 전투체계의 위협 대응 속도와 정밀도는 참가국 중 최상위 수준이며 특히 복합 위협 환경에서의 다중표적 동시 교전 능력은 주목할 만하다. 이건 미국 해군 대장이 한 말이었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냉정하게 무기 성능을 평가하는 사람들. 립서비스가 통하지 않는 군인들의 공식 기록이었어요. 저는 태블릿을 사라에게 돌려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바다 바람이 제 얼굴을 쓸고 지나갔는데 그 바람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균열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호위함은 남중국해 스카버러 쇼 인근 해역을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이 해역은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있지만 중국이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곳이었죠. 중국이 주장하는 이른바 구단선, 남중국해의 90%가 자기네 영토라는 그 억지스러운 점선이 바로 이 해역을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레이더에 소형 선박 수십 척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핀 어선단이었어요. 작은 나무 배에 그물을 싣고 새벽부터 바다에 나온 어부들이었습니다. 함교에서 쌍안경으로 보니 뱃머리에 풍화한 국기 하나 달고 파도에 출렁이는 조각배들이었죠. 저렇게 작은 배로 이 거친 바다에 나오는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0시쯤이었을 겁니다. 레이더에 새로운 접촉이 나타났습니다. 북서 방향에서 빠른 속도로 접근하는 선박 6척. 필리핀 어선과는 비교가 안 되는 크기였어요. 중국 해상 민병대입니다. 박준혁 중령의 목소리가 전투정보실에 울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지만
전투정보실의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중국 해상민병대. 겉으로는 어선이지만 실제로는 중국 해군의 지시를 받는 중군사 조직입니다. 철제 선체에 물대포를 장비하고 외국 어선을 몰아내는 것이 이들의 임무였죠. 펜타곤에서 수없이 보고서로만 읽었던 존재들이 지금 제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중국 민병대 선박들이 필리핀 어선단을 향해 직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속도를 높이며 어선들 사이로 파고들었어요. 필리핀 어선 한 척이 급히 방향을 틀다가 다른 어선과 부딪힐 뻔했습니다. 무전기에서 중국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필리핀 통역관이 즉시 번역했어요. 여기는 중국 영해다. 모든 외국 선박은 즉시 철수하라. 이 경고를 무시하면 강제 조치를 취한다. 라문 차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턱 근육이 팽팽하게 당겨지는 게 보였어요. 주먹이 허벅지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중국 민병대 선박 두 척이 필리핀 어선 한 척을 양쪽에서 끼기 시작했습니다. 거리가 50m, 30m, 20m로 좁혀졌어요. 그리고 물대포가 발사되었습니다. 강력한 수압의 물줄기가 필리핀 어선의 조타시를 직격했습니다. 나무 어선이 물대포의 충격에 심하게 흔들렸고 갑판 위에 있던 물건들이 바다로 쏟아져 내렸어요. 쌍안경을 통해 그 어선의 갑판이 보였습니다. 백발의 노인 한 명이 조타실 기둥을 붙잡고 버티고 있었어요. 물대포를 맞으면서도 배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공포와 분노가 동시에 서려 있는 게 쌍안경 너머로도 보였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펜타곤에서 보고서로 읽을 때와 직접 눈으로 보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이었습니다. 글자 위의 통계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 물대포를 맞고 있었어요. 그 순간 호위함의 함교에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전속 전진. 어선단 보호 기동. 호위함의 엔진이 굉음을 내며 속도를 올렸습니다. 갑판이 진동하기 시작했고 뱃머리가 들리며 파도를 갈랐습니다. 배 전체가 한 방향으로 쏠리는 느낌에 저는 난간을 두 손으로 움켜잡아야 했어요. 2600톤짜리 한국산 호위함이 물대포를 쏘고 있는 중국 민병대 선박들을 향해 돌진하기 시작한 겁니다. 중국 민병대 선박들이 호위함의 접근을 감지했습니다. 물대포를 멈추고 거리를 벌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물러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 뒤에 더 큰 지원 세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무전기에서 다시 중국어가 들려왔습니다. 필리핀 군함. 너희는 중국 영해를 침범하고 있다. 즉시 방향을 돌려라.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너희에게 있다. 필리핀 함장이 마이크를 집어들었습니다. 여기는 필리핀 배타적 경제수역입니다. 국제법에 따라 우리 어선을 보호할 권리가 있으며 당신들이야말로 불법 행위를 즉시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측 무전은 잠시 침묵했다가 이전보다 더 거친 어조로 돌아왔습니다. 필리핀 어선과 군함 모두에게 경고한다. 여기는 예로부터 중국의 영해였다. 너희의 조각배 몇 척으로 이 바다의 주인이 바뀌지 않는다. 알겠느냐? 조각배. 그 단어에 라몬 차관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중국 민병대가 일단거리를 유지하며 물러난 뒤 전투정보실의 긴장이 한 단계 풀렸습니다. 하지만 라몬의 표정은 풀리지 않았어요. 그는 전투정보실 한쪽 구석에 서서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 눈빛이 바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먼 과거를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라몬에게 다가갔습니다. 차관님, 괜찮으십니까? 라몬이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콜린스 부차관보님, 방금 물대포를 맞은 저 어선이 보이십니까? 쌍안경으로 보니 아까 물대포를 맞았던 어선이 비틀거리며 간신히 방향을 잡고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도 어부였습니다. 라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스카버러 숄에서 나고 자란 어부였어요. 아버지의 아버지도 그 아버지의 아버지도 전부 이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살았습니다. 3대째 같은 바다에서 같은 일을 하며 살아온 겁니다. 라몬이 창밖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12살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새벽에 배를 끌고 나갔다가 해질 무렵에 빈 배로 돌아오셨어요. 그물이 없었습니다. 중국 배가 와서 그물을 통째로 잘라 가버렸거든요. 아버지 손에는 상처가 나 있었는데 그물을 지키려다 밧줄에 손바닥이 찢어진 거였어요. 라몬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는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현관에 앉아서 찢어진 손바닥을 바라보며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라몬이 고개를 돌려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라모나, 이 바다는 분명히 우리 바다인데 왜 우리는 우리 바다에서 도망쳐야 하는 거냐?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답을 기다리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하늘을 보며 혼잣말을 하신 거였죠. 라몬이 다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그 뒤로 아버지는 몇 번이나 더 중국 배에 쫓기셨습니다. 그물을 잘리고 물대포를 맞고 배를 들이받치기도 했어요. 그래도 매일 새벽이면 배를 끌고 나가셨습니다. 이 바다가 우리 바다니까. 여기서 도망치면 더 이상 우리 바다가 아니게 되니까. 라몬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사관학교에 입학하던 날 돌아가셨습니다. 폐렴이었어요. 병원비가 없어서 늦게 가신 거였죠. 어부는 그래요. 바다에서는 강하지만 육지에서는 약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조여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에 갔고 국방부까지 올라왔습니다. 단 하나의 목표가 있었어요. 아버지처럼 우리 어부들이 도망치지 않아도 되는 바다를 만드는 것. 그것만 생각하고 30년을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몬이 전투정보실의 한국산 모니터들을 바라봤습니다. 미국한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무기를 팔아달라고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검토하겠답니다. 절차를 밟겠답니다. 의회 승인이 필요하답니다. 3년을 기다렸는데 답이 안 왔어요. 라몬의 눈에 뭔가가 스쳤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원망도 아닌 담담한 실망이었습니다. 프랑스에도 갔습니다. 가격을 들으니 우리 국방 예산의 절반이더군요. 일본에도 가봤는데 무기 수출 경험이 없어서 납기를 보장 못하겠답니다. 라몬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국에 갔습니다. 울산에 있는 조선소에 갔어요. 거기서 처음으로 누군가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당신들이 필요한 것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기술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우리가 방법을 찾겠습니다. 라몬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콜린스 부차관보님, 저는 그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문을 두드렸는데 처음으로 문이 열렸거든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투정보실의 푸른 모니터 불빛이 라몬의 젖은 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배가 단순히 철판과 미사일로 이루어진 무기가 아니라는 것을요. 이 배는 아버지의 바다를 되찾겠다는 한 사람의 30년 집념이, 그 집념에 응답한 한국이라는 나라의 기술이 만나서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함내 장교실에서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눈으로 본 것과 머릿속에 박힌 편견이 충돌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장교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사라 밀러였어요. 안경이 살짝 비뚤어져 있었고 노트북을 한 팔에 끼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콜린스 부차관보님, 지금 이거 보셔야 합니다. 사라가 노트북을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화면에 2개의 문서가 나란히 떠 있었어요. 왼쪽은 제가 직접 수집한 한국산 호위함의 실제 성능 데이터입니다. 림팩 기록, 필리핀 해군 운용 보고서, 한국 해군 시험평가, 결과를 종합한 겁니다. 사라가 오른쪽 문서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2달 전에 펜타곤 내부에서 돌아다닌 비교, 분석 보고서입니다. 한국산 무기의 성능을 미국산과 비교한 문서인데 이 보고서가 의회 브리핑 자료로까지 올라갔습니다. 저는 2 문서를 번갈아 봤습니다. 콜린스 부차관보님, 숫자가 다릅니다. 사라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한국산 해성 미사일의 실제 유효 사거리는 180km입니다. 그런데 이 펜타곤 보고서에는 120km로 적혀 있어요. 60km가 줄어든 겁니다. 사라가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전투체계 반응 속도, 실제 시험에서 위협 탐지부터 사격 솔루션 생성까지 3초 미만이었습니다. 방금 우리가 직접 확인했잖아요. 그런데 이 보고서에는 8초라고 적혀 있습니다. 미국 이지스와 같은 수준으로 맞춰놓은 거예요. 사라가 노트북 화면을 저에게 돌렸습니다. 레이더 탐지 거리, 대공방어 범위, 함포 명중률, 전부 실제보다 20%에서 40%까지 축소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조직적으로 한국산 성능을 깎아내리고 미국산과의 격차를 없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겁니다. 저는 사라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누가 이걸 작성했지? 사라가 문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작성 기관과 검토자 서명이 적혀 있었어요. 작성 기관은 미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이었는데 검토자 서명란에 적힌 이름 옆에 소속이 하나 더 보였습니다. 자문위원 브래들리 하워드, GD 아시아 태평양 부사장.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브래들리. 그 자가 한국산 무기의 성능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조작해서 펜타곤 내부에 유포한 겁니다. 한국산이 실전에서 못 쓰는 물건이라는 인식을 심어서 필리핀이 미국산으로 돌아서게 만들려는 공작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제가 26년간 품어왔던 한국산에 대한 편견, 그 편견의 상당 부분이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왜곡된 정보에 기반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바닥 사이로 형광등 불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사라, 이 데이터 원본 전부 보관해둬. 비교 분석 결과도 정리해놓고 이미 해두었습니다. 사라가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접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사라가 문 앞에서 돌아봤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입니다.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라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숫자가 거짓말을 안 합니다. 한국산 무기 체계는 가격 대비 성능에서 미국산을 앞서고 있어요. 일부 항목에서는 가격과 관계없이 절대 성능 자체가 더 높습니다. 이건 제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의 결론입니다. 사라가 장교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남중국해의 밤바다가 보였습니다. 달빛이 수면 위에 은빛 길을 만들고 있었고 멀리서 파도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브래들리였어요. 네이선, 보고서 잘 써지고 있어. 한국산 장난감 구경은 실컷 했겠지. 빨리 마무리하고 돌아와. 내가 의회 브리핑 자리 잡아놨으니까. 저는 전화기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데이터를 조작했다. 미국의 국익이라는 포장 아래 자기 회사의 계약을 따내기 위해 한 나라의 안보를 장난감 취급하며 숫자를 주물렀다. 그리고 저 바다 어딘가에서 라몬의 아버지 같은 어부들이 목숨을 걸고 배를 몰고 있었습니다. 브래들리.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내가 쓸 테니까 내가 신경 쓸 필요 없어. 전화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이선, 무슨 뜻이야? 우리 같은 편 아니야? 보고서는 사실대로 쓸 거야. 그게 전부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26년간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처음으로 거리를 둔 순간이었습니다. 나흘째 아침이었습니다. 레이더에 새로운 접촉이 잡혔을 때 전투정보실의 공기가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만났던 해상민병대와는 차원이 다른 존재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소속 영호위 D형 구축함 3척. 한 척당 건조 비용 1조 8천억 원, 길이 157m, 배수량 7,500톤, 64셀 수직발사대의 대한미사일, 대공미사일, 대잠 로켓을 가득 채운 중국 해군의 주력 전투함이었습니다. 우리 호위함의 3배 크기였어요. 세 척이 횡대 대형을 유지하며 우리를 향해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속도 22노트. 빠르지는 않지만 의도적으로 위압감을 주는 속도였어요.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너희한테 가고 있다. 어쩔 거냐. 전투정보실이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필리핀 승조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2600톤짜리 호위함 한 척으로 7500톤짜리 구축함 3척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단순 톤수만 따져도 1대 9에 가까운 전력 격차였습니다. 무전기에서 중국어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민병대와는 확연히 다른 군사적 위험을 갖춘 억양이었어요. 필리핀 군함에 고한다. 여기는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이다. 너희는 중국 관할 해역에서 불법 활동을 하고 있다. 즉시 남쪽으로 퇴거하라. 이것은 최종 경고다. 필리핀 함장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여기는 필리핀 해군입니다. 이 해역은 UN 해양법협약에 의해 인정된 필리핀 배타적 경제 수역입니다. 우리는 합법적인 순찰 임무를 수행 중이며 퇴거할 의무가 없습니다. 중국 측 무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유엔이 너희 배를 지켜주더냐? 종이 쪼가리 하나 믿고 이 바다에 나온 거냐? 그 순간 저는 제 옆에 서 있던 박준혁 중령의 얼굴을 봤습니다. 놀라운 건 그의 표정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긴장도 없고 공포도 없었어요. 마치 비가 올 거라는 일기예보를 확인하는 사람처럼 담담했습니다. 박중령이 필리핀 무기통제관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기통제관이 터치 패널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전투정보실을 가로지르는 날카로운 전자음이 울렸습니다. 해성 미사일의 사격 통제 레이더가 가동된 소리였어요. 모니터 화면 위에서 3개의 빨간 점에 동시에 노란 조준선이 걸렸습니다. 3초. 위협 탐지에서 조준 완료까지 3초. 중국 구축함 3척이 동시에 한국산 대함 미사일의 사격 통제 레이더에 잡힌 겁니다. 이것은 즉 발사 버튼만 누르면 미사일이 날아간다는 뜻이었습니다. 15억 원짜리 미사일이 1조 8천억 원짜리 구축함의 옆구리에 구멍을 뚫을 준비가 된 거예요. 전투정보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중국 구축함의 무전이 갑자기 끊겼습니다. 10초, 20초, 30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전투정보실에는 장비의 냉각팬 돌아가는 소리와 심장 박동 소리만 울렸습니다. 모니터를 봤습니다. 빨간 점 3개의 속도가 변하고 있었어요. 22노트였던 속도가 18노트, 15노트로 줄어들더니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북서쪽, 중국 방향. 중국 구축함이 물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전기에서 다시 중국어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까와 전혀 다른 목소리였어요. 거만함이 사라지고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필리핀 군함. 우리는 정기훈련을 위해 항로를 변경한다. 이것은 철수가 아니다. 반복한다. 이것은 철수가 아니다. 철수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뒤돌아서 도망가는 모습. 전투정보실에서 누군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필리핀 하사관 한 명이 두 주먹을 불끈 쥐며 작게 환호했어요. 함장의 눈에 물기가 어렸고 라몬 차관은 모니터 앞에 서서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울음을 참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두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28년이었습니다. 미 해군 장교로 5년, 펜타곤에서 26년.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군사 분석에 바쳤습니다. 전 세계의 해전 시나리오를 수백 번 시뮬레이션하고 수천 페이지의 전투 보고서를 읽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깔끔하게 한 발의 미사일도 쏘지 않고 사격 통제 레이더의 전자파 한 줄기만으로 적의 구축함 3척을 물러서게 만드는 장면은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건 미국이 만든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무기였습니다. 15억 원짜리 미사일이 1조 8천억 원짜리 구축함을 물러서게 만든 겁니다. 가격 비율로 따지면 1200분의 1점, 교환비로 따지면 역사상 가장 효율적인 억제력이었어요. 저는 박준혁 중령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가 있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그 미소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물건이 해야 할 일을 했다. 그뿐이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허세를 부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만든 물건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말이 적었던 겁니다. 증명해야 할 것이 없으니까 떠들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저는 마침내 26년간 제 머릿속에 박혀있던 그 한 문장을 부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산은 미국산의 복사본이다. 아닙니다. 아니었습니다. 이건 복사본이 아니었어요. 마닐라로 돌아온 날 밤이었습니다. 호텔 방 책상 위에 노트북을 펼쳐놓고 저는 커서가 깜빡이는 빈 화면을 2시간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등을 식히고 있었지만 손바닥에는 땀이 배어 있었어요. 커피는 이미 3잔째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써야 할 보고서의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필리핀 해군 현대화 사업 무기체계 적합성 평가 보고서. 이 보고서에 어떤 결론을 쓰느냐에 따라 필리핀 해군이 앞으로 어떤 나라의 무기를 사느냐가 결정됩니다. 수조 원짜리 계약이 걸린 문서였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 싸우고 있던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한쪽에는 26년간 펜타곤에서 쌓아온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미국 방산업체들과의 관계, 동료들의 신뢰, 워싱턴에서의 입지. 미국산이 최고라는 보고서를 쓰면 모든 것이 제자리에 머뭅니다. 브래들리도 만족하고, 의회도 만족하고, 제 커리어도 안전합니다. 다른 한쪽에는 제가 직접 눈으로 본 것이 있었습니다. 3초 만에 적 함정 3척을 동시에 잡아낸 전투체계, 98.7%의 명중률, 1조 8천억 원짜리 구축함을 물러서게 만든 15억 원짜리 미사일, 그리고 아버지의 바다를 되찾기 위해 30년을 바친 한 남자의 젖은 눈.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패터슨 제독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제독님,
보고서 결론에 대해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들어보지. 한국산 무기 체계를 적합 판정할 생각입니다. 전화 너머에서 3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패터슨 제독은 신중한 분이셨어요. 30년간 미 해군을 이끌면서 감정으로 판단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근거는 저는 준비한 데이터를 하나씩 읊었습니다. 전투체계 반응 속도 비교, 임팩 실사격 기록, 가격 대비 성능 분석, 실전 운용 평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래들리가 조작한 데이터에 대해서도 보고했습니다. 패터슨 제독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데이터 조작이라고? 사라 밀러 연구원이 원본 데이터와 펜타곤 내부 유통 보고서를 대조한 결과 한국산 무기의 성능 수치가 조직적으로 축소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자문위원으로 GD 소속 인사가 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브래들리 하워드? 예, 제독님.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더 길었어요. 네이선, 자네가 현장에서 직접 본 것을 사실대로 쓰게. 나도 데이터를 직접 검토하겠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보고서 초안을 들고 마닐라 시내의 한 호텔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패터슨 제독이 화상으로 참여하고 사라와 라문 차관, 그리고 평가단 관계자 6명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회의실 한쪽에 대형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고 워싱턴에서 패터슨 제독의 얼굴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뒷문으로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브래들리 하워드. 그가 왜 마닐라에 있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산에 유리한 보고서를 쓸 거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직접 날아온 거였죠. 맞춤 양복에 금색 커프스 버튼, 그리고 입꼬리에 걸린 그 특유의 여유로운 미소. 브래들리는 회의실 맨 뒤에 앉으며 저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눈빛에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잘 생각해라, 네이선. 저는 그 시선을 정면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니터 앞에 서서 보고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 평가관은 4일간의 현장 실사를 통해 한국산 호위함 무기체계의 실전 적합성을 확인했습니다. 전투관리 체계의 위협 대응 속도는 미국산 이지스 베이스라인 9 대비 60% 이상 빠르며 대함 미사일 해성의 실사격 명중률은 림팩 참가국 중 최상위권입니다. 브래들리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 지수에서 한국산 호위함은 미국산 대비 4배 이상의 효율을 보이며 이는 필리핀과 같이 국방 예산이 제한적인 국가에게 전략적으로 최적의 선택지입니다. 브래들리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현장 실사 과정에서 한국산 무기체계의 성능 수치가 의도적으로 축소된 내부 보고서가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의 자문위원 명단에 특정 방산업체 소속 인사가 포함되어 있어 이해 충돌 가능성에 대한 별도 조사가 필요합니다. 브래들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네이선, 자네 지금 뭘 하는 거야? 미국 방산업의 이익을 한국한테 갖다 바치겠다는 거야?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브래들리에게 쏠렸어요. 자네가 현장에서 본 게 뭔데? 고작 미사일 한 발 쏘는 거 보고 감동받았어. 그건 쇼야, 네이선. 세일즈 쇼라고. 실전은 달라. 한국은 전쟁을 해본 적이 없잖아. 미국 해군 200년 역사를 한국의 카탈로그 몇 장이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해? 브래들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필리핀 같은 나라가 한국산을 골라서 뭘 하겠어? 중국 앞에서 한국 꼬리표 달린 장난감으로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그 순간 화면 속 패터슨 제독이 입을 열었습니다. 하워드 씨. 제독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한마디에 회의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제독은 30년간 태평양 함대를 지휘한 사람입니다. 그의 음성에는 수만 명의 장병을 이끌어온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데이터를 조작한 것에 대해서는 국방감찰실에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히 해두지요. 패터슨 제독이 화면 너머에서 브래들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콜린스 부차관보의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현장 데이터와 분석 근거가 충분합니다. 본 자문위원은 한국산 무기체계 적합 판정에 동의합니다. 브래들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회의실 안에 누구도 그를 편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혼자였어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짓의 성이 무너지는 순간 그 안에 함께 있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브래들리가 서류 가방을 집어들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묵직한 소리가 울렸어요.
그것은 수십억 달러짜리 로비의 실패를 알리는 소리이기도 했고, 미국 방산업체의 오만이 깨지는 소리이기도 했습니다.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회의실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박준혁 중령이 처음으로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은 나흘 내내 필요한 말 외에는 입을 열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콜린스 부차관보님. 박중령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저도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한국도 한때 약했습니다. 6.25 전쟁 때 미국이 아니었으면 나라가 사라졌을 겁니다. 부차관보님 아버지께서 흘리신 피로 우리나라가 살아남았어요. 그건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도 잊지 않습니다. 박중령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약했던 시절을 기억하는 나라는 지금 약한 나라가 어떤 심정인지 압니다. 문을 두드려도 아무도 열어주지 않을 때 그 앞에서 얼마나 막막한지 알고 있어요. 박중령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닐라 시내 너머로 남중국해 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우리가 무기를 만들어서 파는 건 돈을 벌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약했을 때 누군가 손을 내밀어 줬던 것처럼 지금 약한 나라에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무기를 만드는 이유입니다. 회의실이 고요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메어왔기 때문이었어요. 57년간 제 머릿속에 있던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미지가 그 순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지켜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일어서서 이제 다른 나라를 지켜주는 나라였습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온 건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워싱턴에 도착한 날은 가을이 시작되는 시점이었어요. 공기가 건조하고 서늘했습니다. 마닐라의 뜨거운 습기가 그리울 줄은 몰랐습니다. 집에 짐을 풀지도 않고 저는 차를 몰고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알링턴 국립묘지. 하얀 비석들이 잔디밭 위에 끝없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석양빛이 비석 위에 금빛을 뿌리고 바람에 성조기가 펄럭이고 있었어요. 발밑의 잔디가 구두 밑에서 부드럽게 밟혔습니다. 아버지의 비석 앞에 섰습니다. 로버트 제이. 콜린스 상병. 미합 중국 해병대. 한국전 참전. 비석 위에 낙엽이 한 장 올라가 있었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그 낙엽을 조심스럽게 치웠습니다. 비석의 차가운 대리석 표면에 손가락 끝이 닿았을 때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한국산 호위함의 갑판 위에 필리핀 해군 장병들이 서 있고 그 뒤로 광활한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갑판 위에는 해성 미사일 발사관이 보였고 함교에서 태극기가 바닷바람에 나부끼고 있었죠. 저는 그 사진을 아버지 비석 앞에 세워놓았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피 흘려 지킨 나라가 있었잖아요. 폐허만 남은 땅에서 맨발로 뛰어다니던 아이들의 나라. 아버지는 그 나라가 우리 은혜를 잊지 않을 거라고 하셨죠. 바람이 비석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나무잎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아버지 말씀이 맞았습니다. 그들은 잊지 않았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예상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진 속 호위함이 석양빛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단순히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어요. 스스로 일어섰습니다. 세계가 깜짝 놀랄 만큼 강해졌어요. 그리고 그 힘으로 지금 다른 약한 나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닿지 않았습니다. 남중국해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거기서 필리핀이라는 작은 나라가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에 짓밟히고 있었어요. 물대포에 맞고 배를 빼앗기고 자기 바다에서 쫓겨나고 있었습니다. 미국한테 도움을 요청했는데 우리는 검토하겠다는 말만 3년째 반복하고 있었어요. 비석 위에 석양빛이 길게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무기를 만들어 줬어요. 기술도 가르쳐 줬고 돈이 부족하면 방법을 찾아줬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만든 미사일 한 발이 중국 군함, 세척을 물러서게 만드는 장면을 제가 직접 두 눈으로 봤습니다. 저는 비석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아래 아버지가 잠들어 계셨어요. 아버지, 저는 26년간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우리가 시혜를 베풀어야 할 약한 나라로만 보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켜줬으니까 고마워해야 할 나라, 우리 없이는 안 되는 나라, 그런 오만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틀렸습니다. 한국은 약하지 않았어요. 이미 오래전에 스스로 일어섰고
이제는 아버지가 그 나라를 위해 했던 일을 그 나라가 다른 나라를 위해 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다시 한번 비석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성조기가 펄럭이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어요. 아버지가 흘린 피가 헛되지 않았다는 걸 이제야 알겠습니다. 저는 비석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알링턴의 하얀 비석들이 주황빛에서 보랏빛으로, 보랏빛에서 남색으로 물들어갔어요. 수만 명의 군인들이 잠들어 있는 이 언덕 위에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모습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강해지기 위해 강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약했던 기억이 있기에 약한 누군가의 편에 서기 위해 강해진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만드는 무기에 담긴 진짜 힘이었습니다. 일어서며 아버지의 비석을 마지막으로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대리석이 차갑지 않았어요. 석양의 온기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아주시는 것 같았죠.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 이름은 네이선 콜린스입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26년간 전 세계의 무기를 평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만든 무기는 장난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약자의 편에 서겠다는 한 나라의 의지였고,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다른 나라에게는 겪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남중국해의 파도 위에 한국이 만든 회색 철판의 배가 떠 있습니다. 그 배 위에는 아버지의 바다를 지키겠다고 맹세한 필리핀 장병들이 서 있고, 그 장병들의 손끝에는 3초 만에 적의 심장을 꿰뚫을 수 있는 한국산 미사일이 장전되어 있습니다. 그 바다를 넘보는 자들에게 저는 한마디만 하고 싶습니다. 함부로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 작은 나라의 배 뒤에는 대한민국이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펜타곤 26년 경력의 미국 관료가 남중국해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이 만든 무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바다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 뿌듯하셨다면 주변에 널리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날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